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국방, 안보에 청춘을 바친 분입니다. 군사 전문 기자 출신 20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이 국회에 입성 전에는 언론사 기자로 계셨던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보통 기자들이 다른 많은 분야들을 취재하시는데 그렇죠. 정말 군사 분야만 취재를 하셨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네. 오.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밀떡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밀리터리 밀떡, 덕후. 쌀떡 아니고. 예. 보리떡이 아니고, 예, 밀떡. 밀리터리 덕후. 덕후. 또 밀떡이라고 표현합니다. 네네. 예.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네. 이 군사, 특히 무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취미가 직업이 된 케이스. 덕업일지.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이 많은 그런 사람이고요. 뭐 원래 기자들이 보통 한 짧으면 6개월, 길면 뭐 한 2년마다 담당 분야가 바뀝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1993년부터 해서 지난 3월 그만둘 때까지 31년간 국방부만 담당했어요. 제가 희망한 대로 뭐 그렇게 된 좀 어떻게 운 좋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30년이 넘는 기간이면 의원님들이 그동안 수많은 장관님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몇 분이나 되세요? 제가 이제 처음 출입할 때가 이제 권영애 장관이라는 분이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3월 그만둘 때가 이제 신원식 장관님. 뭐 이제 어제 인사가 나서 국방부실장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 신원식 장관님까지 딱 20명. 국방장관을 겪었습니다. 와, 그렇군요. 자, 오늘 의원님께서 선정해 주신 인생 책을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국방안보 전문가답게 이스라엘의 군사혁신이라는 책을 인생책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함께 보고 올까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직후 창설된 이스라엘 방위군은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결핍을 딛고 작지만 강한 정예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의 군사 혁신은 자원 부족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적인 강군으로 거듭난 이스라엘 방위군의 비밀을 파헤치는데요.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 오늘날 긴박해지고 있는 군사적 긴장 확산 추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 책입니다. 네,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께서는 국내 유일의 최장수 군사 전문 기자 출신이시면서 관련 저서도 굉장히 여러 권 집필하신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사 서적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의 군사혁신이라는 책을 인생책으로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 군사 관련은 좀 딱딱하고 재미없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국가를 주제로 한 책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두 분께 어려운 숙제를 드린 거 아닌가 하는 좀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이 눈치가 빠르시네요. 제가 보기보다 눈치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정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의 특히 뭐 핵미사일을 비롯해서 이 현전 위협으로 이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경우도 보면 아랍 국가로부터 둘러싸여 있고 이미 4차례의 큰 중동 전쟁을 치렀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또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안보 위협이 현존하고 있는 이제 이런 국가인데 이런 위기 상황 도발에 대응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왔고 그런 어떤 국가의 그 안보 관련된 예비군을 포함한 이 동원 시스템이라든지 특히 무기 체계 분야에서 혁신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로 꼽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방산의 경우 보면 75%를 이스라엘 군이 쓰는 게 아니고 수출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수출을 해야 이제 방산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도 또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군사혁신 이 책을 제가 선정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분야 전문가로서 좀 쉽게 말씀해 주신다면 국방 안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생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밥. 네, 이게 없으면 죽는다.
보통 공기. 그렇죠. 네. 공기죠. 네. 근데 평상시에는 중요한 고마움을 별로 못 느끼죠. 네. 당연한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국방안보는 공기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들 우리가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영건 의원님과 함께하는 책과 인생 이야기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혁신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인구가 970만밖에 되지 않는 정말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 산업의 메카라고도 불리고요. 세계 최고의 창업 국가로도 알려져 있는데 뭐 어떤 경제적이거나 기술적인 측면 말고도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손꼽히는 나라라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외형상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좀 살펴보면 영국의 이제 IISS라고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권위 있는 안보 싱크탱크인데요. 네. 여기 자료를 보면 이스라엘 총병력은 현역 상비군이 16만 9천 명, 그리고 대신에 이제 예비군이 좀 많습니다. 현역이 적은 대신에 예비군이 46만 5천 명이고요. 실제로 작년 10월에 이제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벌어진 직후에 이스라엘 예비군이 36만 명이 동원이 돼 있어요. 상당히 빠른 이제 동원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라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국방 예산을 추산한 바에 따르면 한 234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외형상 국방비는 우리보다 적어요. 아무래도 이제 병력도 적고 뭐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제 외형상 예산은 우리보다 국방비는 적지만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혁신의 대상으로 이제 연구 대상으로 좀 삼아야 것들이 것 중에 이스라엘 무기체계인데요. 네. 요즘 이제 현대전에서 제일 주목받는 거 뭐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드론이죠. 무인기. 무섭더라고요. 네. 무인기인데 사실 그런 무인 정찰기라든지 공격을 제대로 처음 발전시킨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1980년대부터 이 무인 정찰기를 발전시켰어요. 또 이스라엘이 군사 강국으로 꼽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는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핵 보유를 나 우리 핵무기 갖고 있어라고 확인해 준 적은 없어요. 네. 하지만 이제 NCND라고 있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모호성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이제 정평이 나 있고요.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강군이라는 것을 또 실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컴팩트하지만 파워풀한 군사 그렇죠. 시스템을 가지고 네. 있다는 생각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작지만 강한 군대가 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군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혁신 사례를 소개를 하거든요. 16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네. 말 그대로 오늘 키워드인 혁신의 군대와 딱 어울리더라고요. 의원님께서는 이 사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사실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가지고 거기 이스라엘의 이제 대표적인 국영 방산업체 이제 IAI라고 있는데 거기 사장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인터뷰하면서 여쭤봤어요. 네. 야, 이스라엘은 사실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혁신적인 무기들을 단시간 내에 개발했냐 여쭤봤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키워드가 이겁니다. 절박감. 절박감. 여기서 무너지면 죽는다.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런 절박감 때문에 아이언돔도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무기들을 단시일 내에 이제 성공적으로 개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 결국 책에도 뭐 10여 가지 사례가 잘 소개가 돼 있는데 그 바탕에는 결국 절박감이 이제 흐르고 있다.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가장 흥미로웠던 게 이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가 징집 대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 전 세계적으로 남녀가 병역 의무를 갖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요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네. 서방 국가 중에 심지어 모병제로 바꿨던 국가들 중에 징병제로 바꾸면서 네. 남녀 같이 징병제로 바꾼 이 북유럽 국가들 뭐 일부 있습니다. 네, 있는데 대표적인 국가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스라엘이죠. 우리도 그러면 네.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그렇죠. 근데 우리도 역사 속에 있어요. 네. 행주치마. 네. 행주치마 맞습니다. 있잖아요. 여군이죠. 네. 아니 근데 여성 징병제 하시면 두 분은
어떻게 찬성하실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근데 잘 싸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한국에 그 아줌마 앞다리가 네, 있고요. 네. 저는 사실 여군에 지원했었어요. 아, 정말요? 네, 대학 때 네. 여군 네. 지원해서 장교되겠다고 했던 그런 게 있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위기 상황이 되면은 네. 뭐 여군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우리도 여군 징병제를 하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인구 절벽에 따라서 우리도 뭐 대책을 강구해야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여군은 보통 이제 2차 대전 때도 여군들이 활약을 했는데 네. 그때는 보면 행정 요원이라든지 아니면 운전병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야말로 지원 역할을 이제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은 건국 초기에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아랍 국가들이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도 나가서 싸워야 될, 뭐 그야말로 뭐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생존을 위해서 나가서 싸워야 될 이런 이제 상황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핵심 전투, 정예 전투 부대에서도 여군이 같이 이제 포함돼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 하루 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여군도 점차 역할을 이제 확대하는 이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여군이 교관뿐 아니고 포병 부대, 대공 부대, 그다음에 항법사, 수송 부대 뭐 이런 여러 방면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하면 또 특수부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특수부대가 스타트업처럼 운영된다고 해서. 네. 근데 사실 특수부대는 사실 뭐 그냥 군대도 그렇지만 특수부대는 특히 생명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상명하복이라든가 위계 질서가 좀 잡혀 있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스타트업은 오히려 이게 상명하복과는 좀 상명하불이라고 해야 되나? 명령을 해도 뭐 반대하고 좋은 말로 유연한 조직 문화가 특징이잖아요. 네. 그게 서로 배치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특수부대가 스타트업처럼 운영될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군 특징 중에 하나, 특수부대뿐 아니고 이스라엘군 전체가 보면 일종의 좋게 표현하면 하위 상달. 그러니까 밑에서 그 뭐 아이디어라든지 의견이 위쪽으로 잘 전달이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얼핏 보면 저거 하극상 아냐? 뭐 느껴질 정도로 밑에 하급자가 상급 지휘관한테 막 대들듯이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처음 본 사람들은 이스라엘군이 이 콩가루 군대 아니야? 뭐 이렇게 느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계가 다르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유분방한 의사소통에서 그런 게 있답니다. 근데 군대 문화라는 게 사실은 또 특수성을 요구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주의체계라는 게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단점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저도 얼핏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의 강점으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특수부대, 이스라엘군 특수작전을 예를 들 때 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예가 있어요. 엔테베 작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엔테베 작전. 엔테베 작전.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유명한 작전인데 이게 1976년에 있었는데요. 그때 납치범 7명의 이제 그 항공기 여객기의 승객 100명, 그다음에 승무원 12명 이렇게 피랍이 돼 있었는데, 그때 그 네타냐후 중령이 이끄는 이스라엘 요원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29명의 요원들이 이스라엘에서 엔테베까지 장거리를 날아가서 성공적으로 구출 작전을 펴니다. 그래서 특수부대를 활용한 인질 구출 작전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게 바로 이 엔테베 기습 작전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스라엘 특수부대 작전 중에 이제 알려진 게 1999년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공군 특수부대 중에 샬닥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천양미 예비역 수백 명이 아디스아바바로 날아가서 그때 이제 유대인들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을 이제 대피를 시켰는데, 그때 구출한 인원이 얼마냐면 14,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한 이틀 가까이 이게 장시간 동안 아디스아바바에 침투를 해서 그 공항 등을 점령을 해서 안전하게 구출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성공 사례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특수부대도 명성을 떨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나라도 작고 자원도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사례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네. 정말 우리나라 국방에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아까 혁신을 이룬 게 절박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하고 항상 잘 싸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4차 중동전의 경우는 이스라엘도 기습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이제 하마스에도 작년 10월에도 기습 당했잖아요. 네. 이게 정보의 실패로 이스라엘 내에서 문제가 됐지만 4차 중동전 때도 정보의 실패로 이집트군 등 기습을 허용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결국 반경이 성공해서 살아남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위기에 잘 대처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발전시킨 무기 체계들을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자기들이 실패했거나 어려움을 겪은 게 계기가 돼서 발전시킨 그런 사례들이 적지 않고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브리엘이라는 대한미사일을 만들었는데 그 계기는 1967년에 3차 중동전이 있었는데 그때 이집트군이 그 구소련제 스틱스라는 대한미사일을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축함을 격침시켰습니다. 그게 자극받아가지고 이제 가브리엘이라는 대한미사일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70년대 들어서 이스라엘군이 오히려 스틱스 미사일은 막아내고 가브리엘 대한미사일로 이집트군 등의 함정을 격침시키는데 성공을 했고요. 드론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실전통에서 필요성을 많이 느껴져서 원래는 이제 RPV라는 원격 조종하는 무인기가 60년대부터 쓰여졌는데 거기에 제대로 뭐 카메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송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데이터 링크를 갖추면 좋겠다 해서 이제 무인 정찰기를 이제 발전시켰던 그런 기수고 4차 중동전이 상당히 위기 순간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폭발 반응 장갑 ERI라는 걸 개발해서 방어 수단으로 발전을 시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메르카바 전차라고 이스라엘 대표 전차가 있는데 그게 세계적으로 보면 드문 케이스입니다. 보통 전차의 경우는 엔진이 뒤에 있어요. 근데 메르카바 전차는 앞에 있습니다. 4차 중동전을 통해서 전차 승무원들의 생존성, 보호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서 승무원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엔진을 앞에 넣었어요. 그리고 장갑도 굉장히 두껍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둔중한 전차가 나왔습니다만 약간 그런 거를 통해서 나름 독특한 무기도 만들고 혁신을 이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이게 밀떡기지를 못 버려서 이 군사 무기만 하면 저도 모르게 흥분이 되거든요. 진짜 근데 박사네요. 박사. 지금 이게 좀 카메라에 얼굴이 뻘겋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괜히 술 한잔한 걸로 오해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뭐 알아서 잘 편집하실 거 생각합니다. 그만큼 열정과 뭔가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참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유영원 의원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키워드를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덕업일치입니다. 말씀하셨지만 밀떡이시잖아요. 흥분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여기서는 마음껏 흥분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걸 이제 업으로 삼는 거, 덕업일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걸 우리 의원님은 해내셨습니다. 근데 아까 밀리터리 덕후라고 하셨는데 어린 시절에 어떤 계기로 그럼 군대에 이렇게 빠지시게 된 거예요? 뭐 부모님이 뭐 아빠가 군인이셨거나 뭐 이런 그거 것도 전혀 아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대학 때 전공 경제학을 했어요. 경제학 공부한 사람이 뭐 뜬금없이 뭐 이런 군사 무기 이쪽으로 이렇게 하냐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 취미들 뭐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취미를 갖게 됐는데 논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그냥 좋은 거죠. 그냥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냥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어릴 때 이제 특히 남자애들은 전쟁 영화, 전쟁 만화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맨날 이제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전쟁 만화, 만화과에 가서 전쟁 만화 보고 막 싸움하는 그림도 그리고 신문에 보면 가끔 무기 사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저 좋아가지고 그냥 스크랩 해놓고 아버지가 신문 보시기 전에 스크랩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학 때 이제 서울 오니까 용산 미군기지 있지 않습니까? 근처에 가니까 막 군사잡지 헌책방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막 그 보물단지를 만난 것 같은 심정으로 수시로 거기 가서 이제 헌책방도 군사적 구해서 보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어릴 때 친구들은 연예인 포스터 이렇게 막 걸어놓고 이럴 때 이제 의원님께서는 막 무기, 최신 무기, 군사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포스터로 딱 붙여놓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이제 친구들이
좀 제정신 아닌가 이런 반응도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가 1970년대, 80년대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만 냉전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방공 뭐 이런 거 막 강조할 그렇죠,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뭐 무기 관심 있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거죠. 친구들이 야, 너 간첩하냐? 뭐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네.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요새는 그러죠. 아, 이제 제 군사 전문 기자 된다 하면은 그래도 덕업 일치를 읽으니까 너 참 복이 많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네.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군대 뭐 무기가 그렇게 좋았으면 그냥 군인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네. 군사 전문 기자가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그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제 아픈 데를 찌르시는데 정말요? 네. 제가 몸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몸이 안 따라줘요. 네. 그러니까 아시지만 이제 사관학교 제가 참 이게 몸이 좀 따라줬으면 사관학교 갔을 거예요. 예, 근데 몸이 안 따라줘 사관학교를 못 갔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픈 데를 찔러서. 하긴 뭐 축구 덕후들이 축구 다 잘하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 위원님께서 그 뭐 본업이라 그 부업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본업 외에 그 군사 관련 웹사이트와 SNS도 잘 운영을 하셔서 네. 그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또 밀떡들의 왕이라는 게 네. 실제로 누적 방문자 수가 4억 명이 넘는다고 우와. 그래요. 4억 명이요? 네, 국내 최대 군사 그 커뮤니티를 와.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국회에 이제 진출한다고 했을 때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커뮤니티 회원들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절대 안 돼인지 아니면 그래 가라 때가 왔다인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 사이트가 이제 2001년에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23년, 20년 넘게 했고요. 와. 그래서 엄밀하게 누적반 4억 3천만 명. 영어로 이제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정도 이제 기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여기 국회에 계신 의원님들 중에 네. 제 사이트 회원님들도 계세요. 사실 이제 옛날부터 보셨던 사실은 이제 밀떡들이 보면 이제 독특한 성향이 있습니다. 이 순수 밀떡들은 또 이 정치나 이런 것들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제 걱정을 했는데 온다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저를 성원해 주신 분도 계신데 제동을 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가까운 회원님들, 이제 사이트 회원님들하고 이제 소주 한잔 했는데 그 나쁜 의도가 아니고 이게 정치하면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도 거기 가면 좀 그럴까 봐 안타까워서 걱정돼서 한 얘기다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여줬고 우리 흔히 하는 뭐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 굉장히 힘든 실천하기 힘든 얘기인데 하여튼 저도 이제 그 회원들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다는 한번 다짐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럼 그 웹사이트는 닫았나요? 아니면 누군가 다른 분이 운영을 또 하시나요? 그게 이제 사이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거기서는 이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회에 와서도 덕업일치의 삶이 쭉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군사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살려서 국방위원회에 또 소속이 되셨더라고요. 와. 네. 제가 국방 일을 정말 갈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넌 당연히 당신은 될 거야 그랬지만 초선 의원 희망이 안 받아들여진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지망을 3지망을 쓰게 돼 있더라고요. 3지망을 쓰게 돼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썼습니다. 1지망 국방위, 2지망 국방위. 3지망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다. 국방위. 아니 비워서 냈습니다. 여기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렇죠. 걸 확실히 나름 어필하신 이제 거네요. 배수진의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오. 그래서 딱 됐을 때 어떠셨어요? 뭐 되리라고 예상은 했지만 하여튼, 네. 하여튼 좀 기쁘더라고요. 우리 유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원님은 최초의 군사 전문가이시고 또 국방부도 가장 오랫동안 출입한 기록을 갖고 있는 정말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전에부터 제가 나름 군사 전문가로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는데 네. 이제는 입법 활동을 통해서 그걸 좀 구현할 수 있겠다 하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점에서 국방이 딱 결정을 통보받았을 때 좀 진짜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아직 정말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군대에서도 우리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휴가 가는 날이잖아요. 네. 우리 진영 씨 잠깐 휴가 보내드릴까요? 너무 지금 네. 미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쉴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예, 예. 네, 권진영의 결정 OX 시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최장수 출입 기자로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국방부에서 대령급 정도의 대우를 받았다. 하나, 둘, 셋. 아니에요. 네. 대령이라는 직급도 굉장히 높은 계급입니다. 우리가 계급 인플레가 돼서 그렇지. 네네네. 근데 제가 조금 질문 받고 좀 서운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요? 제가 대령 계급을 결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제가 몸담았던 회사 신문사에서 저를 유장군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출입 한 20년 좀 넘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국방부 장군님들, 네. 그다음에 심지어 국방부 장관님도 사석에서 유장군이라고 이렇게 술 한잔 하시면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질문이 잘못된 거네요. 대령급 대우 정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장군급이다.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그건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유장군님 괜히 마음 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조금 상처받았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어릴 때부터 무기와 전쟁에 빠져 지냈지만 사실 난 부드러운 남자다. 네. 하나, 둘, 셋. 네. 당연히 오죠. 네.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세요. 네. 네. 뭐 긴 시간 아니지만 저하고 대화 나누시면서 뭐 느끼시지 않으실까? 느껴졌어요. 감히 네. 제가 그러니까. 압박을 합니다. 왠지 모르게 의원님한테 빠져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세요? 네, 아이고. 네. 매력이 재밌어요. 있으세요. 네,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부드럽게 그럼 아내한테 영상 편지하고 부드럽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부드러운 남자들은 이거 다 해요. 네. 큐. 하여간 지난 30여 년간 기자 와이프로 서포트하느라고 고생 많았고 정리퇴임 한 다음에 여유 있게 여행도 다니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더 바빠져서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얘기하고 앞으로 더 부드러운 남자가 되도록 노력할게. 고마워요. 사랑해요. 와, 좋습니다. 너무 진짜 부드러운 남자 맞네요. 극세사네 정말. 지금까지 권진영의 결정 OX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한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유용한 의원과 함께하는 책과 인생 이야기 마지막 키워드는 국가의 미래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실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뭐 국방과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안팎으로 도전을 상당히 큰 도전을 맡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한반도 내부를 보면 뭐 북한이 얼마 전에 극초음속 미사일도 시험하고 최근에 뭐 오음풍선 계속 내려보내고 있습니다만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위협을 비롯해서 안보 위협이 현존하고 있고요. 우리 군 내부적으로도 인구 절벽에 따라서 50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2040년 되면 30만 병력도 유지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부의 도전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AI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거를 국방에 접목시켜야 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네. 오랜 기간 군사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동안 축적해오신 뭐 풍부한 정보라든가 지식을 통해서 실제 뭐 입법, 정책에 반영하실 때 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임기 내에 요것만큼은 꼭 해야겠다라는 계획들도 분명히 세우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뭐가 있을까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뭐 드론 아까 AI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아무리 첨단 무기가 발전했어도 결국 움직이는 건 뭡니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움직이는 거는 주로 간부들이죠. 부사관이라든지 장교라든지. 이 간부들이 제대로 확보가 돼야 군대가 제대로 움직이는 건데 지금 ROTC 포함해서 초급 간부 확보가 비상이에요. 그다음에 군 간부들 자꾸 떠납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도 군 간부 급식 문제, 주택 문제 지원하는 법안도 발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러한 이제 안정적으로 직업 군인들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것들을 해왔고 이제 앞으로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가장 큰 선전 위협으로 부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저는 이제 핵무장은 아니고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일본처럼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 능력, 핵무장 잠재력을 갖자라는 주장을 펴왔고요. 제 나름대로 이제 이걸 무궁화 프로젝트, 무궁화 프로젝트라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국회의원 한 29분
이나 참석한 가운데 무궁화 프로그램 발족식도 했는데 네. 우리가 뭐 농축 제초제 기술을 가지면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을 통해서 그러한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인생책으로 선정해 주신 이스라엘의 군사 혁신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뭘까요? 저는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 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스라엘이 그런 어떤 강력한 군대, 그다음 군사 혁신을 이뤘던 배경에는 절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은 물론이고 군 수뇌부, 이 군도 이런 절박감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군을 모델로 해서 이스라엘을 소재로 한 창업 국가라는 책도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로 상당히 많이 읽히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 군 관련해서 책들이 나왔지만 저는 이 책만큼 실제로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쭉 나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비교적 쉽게 술술 읽힐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절박감 그거를 배워야 되겠다. 네. 말씀을 결론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진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셨어요? 의원님은 정말 진정한 한우물만 파는 그런 의원님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우물만 파시던 분이 국회에 오셔서 우리 또 국민을 위해서 한우물 더 파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듬직한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앞으로도 국민들 위해서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시안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책 제목이 군사혁신이라서 네. 굉장히 뭐 군사에 관심이 있는 좀 제한적인 그 독자만 가진 것 같지만 사실 이 책은 혁신에 훨씬 더 방점이 찍혀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어떤 혁신을 통해서 이렇게 군사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 이 관점에서 보자면 조직이나 회사 팀을 이끄는 그런 리더분들이 보셔도 아, 혁신을 이렇게 가져가면 좋겠구나라고 배울 점이 많아서 리더분들이 좀 읽으시면 괜찮겠다 싶은 책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하셨는데 의원님,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하여튼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앞으로도 계속 한우물 파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잘못 파면 옆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네. 무너지지 않도록 잘 보강하면서 계속 열심히 파서 실제로 뭐 주제넘는 말씀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우물 얘기를 저희가 계속했는데 뭔가 30년 이상을 그것만 쭉 할 수 있었던 건 열정이기도 하지만 성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성실한 마음으로 이제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의원님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